넌 지금은 많고 많은 남자아이 중 하나일 뿐이지. 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너에게 난 많고 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내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단다.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고. 우리는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으로 알 수 있어.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아갈 시간이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야.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날 길들여줘. 안녕하세요. 영자 오디오북 영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이 작품의 유래가 참 재밌는데요. 생텍쥐페리가 뉴욕에 체류 중이었을 당시 담당 출판업자인 유진 웨널과 저녁을 먹던 중에 냅킨에 낙서하듯 아이 한 명을 그렸고 이것을 본 유진 웨널이 크리스마스 전까지 그 아이를 소재로 동화를 쓰면 좋겠네요. 라고 생텍쥐페리에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어린 왕자는 300여 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 하나입니다.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에서는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돋보입니다. 하늘 가득 반짝이는 별들이 쏟아져 내릴 듯 촘촘하게 반짝거리는 걸 보노라면 어린 왕자의 웃음소리인 5억 개의 방울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지요.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떨어졌던 사하라 사막은 견우와 직녀는 사하라 사막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은하수가 유난히 아름다운 사막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여전히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건 인간 본연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우아하고 순수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린 왕자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투안 드 생엑쥐페리 어린 왕자. 내가 6살 때 한 번은 원시림에 관한 책, 실제로 겪은 이야기에서 굉장한 그림을 보았다. 보아뱀이 맹수를 삼키는 그림이었다. 이것은 그때 본 이미지를 그린 것이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잇감을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고 나면 움직일 수가 없어서 먹이를 다 소화할 때까지 6개월간 꼼짝도 않고 잠을 잔다. 나는 정글 모험담을 열심히 읽고 궁리한 다음 색연필을 들어 내 인생 첫 그림을 완성시켰다. 나는 내 훌륭한 그림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무섭지 않은지 물어보았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다는 거니? 내가 그린 건 모자가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뱀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몸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른다. 나는 속을 터놓을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살아왔다.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그랬다. 비행기 엔진에 이상이 생겼고 정비사도 승객도 없는 상황에서
나는 혼자 비행기를 수리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일이었다. 한 주를 버틸 정도의 물밖에 없었던 것이다. 첫날 밤에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잠을 잤다. 망망대해에서 난파되어 뗏목에 의지한 사람보다 훨씬 고립된 상황이었다. 그러니 동틀 무렵 작고 기묘한 목소리가 나를 깨웠을 때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라. 목소리가 말했다. 저기 양 좀 그려줘. 뭐라고?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을 비비고 조심스럽게 주변을 돌아보았다. 굉장히 신기한 꼬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나중에 내가 그를 모델로 그린 것 중에서 가장 잘 그린 초상화다. 물론 내 그림은 실물의 매력을 다 살리진 못했다. 그렇더라도 내 탓은 아니다. 화가가 되겠다는 6살 아이의 꿈을 좌절시킨 건 어른들이었고, 그 후로 나는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 기껏해야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 전부였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때 내가 주거지로부터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사막에 불시착한 상태였다는 걸 생각해보라. 그런데 이 어린 친구는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사는 곳으로부터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길을 잃은 아이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그는 중요한 일을 말하듯 나직하게 반복했다.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너무 강한 인상을 받으면 부정할 생각조차 들지 않는 법이다. 주거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여기면서도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문득 내가 그동안 열심히 배운 거라곤 지리와 역사, 산수와 문법이 전부라는 게 기억났다. 나는 기분이 살짝 가라앉아서 꼬마 친구에게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그냥 양을 그리면 돼. 나는 유일하게 그릴 줄 아는 그림 2개 중 하나를 그려주었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 그림이었다. 그런데 꼬마 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아냐, 아냐. 보아뱀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말하는 게 아니야. 보아뱀은 진짜 위험한 동물이고 코끼리도 정말 다루기 힘들어.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아. 내가 원하는 건 양이야. 양을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려주었다. 그는 찬찬히 살펴보더니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병들었잖아. 다른 걸 그려줘. 나는 다시 양을 한 마리 그렸다. 내 친구는 부드럽게 응석을 부리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말했다. 잘 봐. 이건 내가 말한 양이 아니야. 순양이네. 뿔이 있잖아. 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 이번에도 다른 것들처럼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래오래 함께 살 양을 원해. 그때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 어서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하는데. 그래서 슥슥 이렇게 그리고 말았다. 나는 그림을 던져주며 말했다. 이건 양이 사는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 꼬마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무척 놀랐다.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양이야. 얘는 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 왜 그런 걸 묻지?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거든. 풀은 충분해. 내가 말했다.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았다. 그렇게 작지 않아. 봐, 양이 막 잠들었어. 나와 어린 왕자는 그렇게 처음 만났다. 어린 왕자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내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내 질문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비밀에 차츰차츰 다가간 것은 대화 중에 우연히 나온 말들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물었다. 이 물건은 도대체 뭐야? 이건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나는 거란다.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 내가 비행을 할 줄 안다는 걸 알려주며 꽤나 으쓱했다. 그가 소리쳤다. 뭐? 아저씨,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래. 나는 대단찮은 일인 것처럼 말했다. 와, 진짜 신기하다. 어린 왕자가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터뜨려서 나는 짜증이 치밀었다. 내가 겪은 고생을 진지하게 들어주길 원했던 것이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구나. 어느 별이야?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존재의 비밀을 알아내 희미한 빛을 발견한 것 같았다. 그에게 불쑥 질문을 던졌다. 너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내 비행기를 쳐다보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그래, 이걸 타고 아주 멀리서 오긴 힘들겠어. 어린 왕자는 한동안 꿈을 꾸듯 생각에 잠겼다. 그는 주머니에서 양 그림을 꺼내 보물처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우연히 나온 다른 별들의 비밀을 더 알고 싶어. 내가 얼마나 안달이 났겠는가. 나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애를 썼다. 꼬마 친구, 넌 어디에서 왔니? 내가 사는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니?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가 준 상자의 좋은 점은 밤이면 양이 쉬는 집이 된다는 거야. 물론이지. 내 말을 잘 들으면 낮에 양을 묶을 수 있는 끈도 그려주마. 끈을 메어둘 말뚝도. 내 제안을 들은 어린 왕자는 꽤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양을 묶어? 참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하지만 묶어놓지 않으면 양은 아무데나 다니니까 결국 잃어버릴지도 몰라. 내 친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나는 굉장히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고향별이 집 한 채보다 조금 큰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크게 놀라진 않았다.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지구와 목성, 화성, 금성 같은 거대 행성 말고도 너무 작아서 망원경에 잡히지 않는 행성이 좋기 수백 개는 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천문학자는 그중 하나를 발견하면 숫자로 이름을 붙인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다. 어린 왕자가 소행성 B 612에서 왔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 그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단 한 번 포착된 적이 있었다. 터키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그 행성의 존재를 증명해냈다. 하지만 그의 복장 때문에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늘 그런 식이다. 터키의 한 독재자가 유럽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노라는 명령을 내렸다. 결국 천문학자는 1920년에 우아한 차림을 하고서 다시 발표를 했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의 발표를 신뢰했다. 내가 당신에게 소행성 B 612의 세부 사항을 이야기하며 행성 번호를 알려주는 이유도 다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그들 앞에서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를 꺼내도 그들은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결코 질문할 줄 모른다. 그 아이 목소리는 어떠니? 그 애가 가장 좋아하는 놀이는 뭐지? 그 애는 나비를 수집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어른은 없다. 어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몇 살이니? 형제는 몇 명이고?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이지? 아버지 수입은 얼마나 되니? 그런 사실들을 알아야 제대로 그 아이를 안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에게 아름다운 장미색 벽돌집을 봤어요. 창문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앉아 있고요. 하고 말해보라. 그들은 그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결코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효과가 있다. 10만 프랑짜리 저택을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정말 멋지겠구나 하고 소리칠 것이다. 어린 왕자가 있었다는 증거는요. 그 애가 둘도 없이 매력적이었고 환하게 웃었고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양을 원한다는 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어른들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당신을 어린애 취급할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말해보라. 어린 왕자의 고향은 소행성 B612예요. 어른들은 바로 납득하고는 질문을 던져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원래 그런 식이다. 원망할 것도 없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관대해야 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는 편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다. 옛날 옛적에 자기보다 조금 큰 소행성에 어린 왕자가 살았는데 그는 친구가 필요했다라고.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편이 훨씬 진실하게 읽힐 테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건 내 책이 가벼운 이야기로 읽히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린 왕자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면 나는 슬픔에 휩싸인다. 내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나버린 지도 벌써 6년이나 흘렀다. 지금 여기에서 그 아이를 그려보려고 애쓰는 것은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 것은 슬픈 일이지 않은가. 모두가
그런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 역시 숫자와 자기 자신만 아는 어른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나는 그림 물감과 연필을 샀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안 보이는 보아뱀을 그린 게 전부면서 지금 이 나이에 다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이다. 가능한 한 어린 왕자와 닮은 초상화를 그리려고 최선을 다하겠지만 잘해낼 자신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비슷하지 않다. 어린 왕자의 키부터가 살짝 틀린 것 같다. 이 그림에서는 너무 키가 크고 저 그림에서는 또 너무 작다. 어린 왕자의 옷 색깔도 오락가락한다. 이렇게도 그렸다가 저렇게도 그렸다가 기억을 더듬어 갈 뿐이다. 아주 중요한 세부사항들도 결국 잘못 기억하고 실수할지도 모른다. 그렇더라도 나를 이해해달라. 내 친구는 좀처럼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자기와 비슷하게 그려줄 거라고 나를 믿고 있었으리라. 하지만 나는 안타깝게도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보는 법을 알지 못한다. 어느 정도는 다른 어른들과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분명 나이를 먹은 것이리라. 나는 어린 왕자의 소행성과 그곳을 떠나온 일, 그리고 그의 여행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아갔다. 열심히 궁리하고 우연히 더해지며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다. 바오밥 나무의 비극을 알게 된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이번에도 역시 양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심각하게 의심스럽다는 듯 불쑥 물었다. 근데 양이 진짜 작은 떨기나무를 먹어? 응, 사실이야. 아, 잘 됐다.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알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또 물었다. 그러면 양은 바오밥 나무도 먹겠네. 나는 그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 큰 나무다. 코끼리 한 무리가 와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다 먹어 치울 수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었다. 코끼리 한 무리를 떠올린 어린 왕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코끼리 위에 코끼리를 얹어 놓아야 할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똑똑하게 이런 지적도 했다. 바오밥 나무도 큰 나무가 되기 전엔 조그만 나무였겠지. 맞아. 그런데 내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 생각해봐. 어린 왕자는 다 아는 것을 묻는다는 투로 대답했다. 나는 그 문제를 혼자 이해해 보려고 꽤나 머리를 쥐어짰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다른 별들처럼 좋은 풀과 나쁜 풀이 같이 자랐다. 좋은 풀로 자라는 좋은 씨앗, 나쁜 풀로 자라는 나쁜 씨앗이 있었다. 씨앗은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 법이다. 땅 밑에 숨어 잠자던 씨앗 하나가 일어나고 싶다는 욕망을 품는다.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서 태양을 향해 수줍게 아름답고 소박한 가지를 내민다. 작은 나무나 장미나무 장가지라면 마음껏 자라게 두겠지만 나쁜 식물의 싹은 발견하는 즉시 뽑아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물론 나쁜 씨앗들이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 씨앗이었다. 그의 별은 바오밥 나무 씨앗 때문에 황폐해졌다. 바오밥 나무는 조금만 늦게 손을 써도
평생 처치곤란이 된다. 별 전체를 뒤덮어버리고 땅속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기 때문이다. 별의 면적에 비해 바오밥 나무 수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 별은 터져버린다. 그건 규율의 문제야. 나중에 어린 왕자는 내게 말했다. 아침에 세수를 마치면 별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아줘야 해. 어린 바오밥 나무는 장미나무와 비슷하게 생겼거든. 바오밥 나무인 게 구분이 되면 규칙적으로 뽑아줘야 해. 무척 지루해도 쉬운 작업이야. 그는 지구의 어린이들이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인지하도록 나에게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보라고 했다. 일은 가끔 미루어도 괜찮아. 하지만 바오밥 나무는 말이지 항상 골칫거리거든. 한 번은 어느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에 간 적이 있어. 그 사람은 떨기나무 새 그루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가 어린 왕자가 알려준 대로 나는 그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그렸다. 원래 나는 사람들에게 훈계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위험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별에서 길을 잃고 겪는 위험도 무시할 수 없으니 이번만 조심스럽게 예외를 두겠다. 이 자리에서 말해둔다.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렴. 어린 왕자의 단순하고 적적한 삶에 대해 나는 조금씩 알아갔다. 오랫동안 그에겐 지는 해를 감상하는 것 말고는 즐거운 일이 없었다. 나흘째 되는 아침, 그의 말을 듣고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 지는 걸 보는 게 좋아. 함께 보러 가자. 그럼 기다려야지. 뭘 기다려. 태양이 넘어가기를 기다리지. 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짓다가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던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게 말했다. 내가 우리 별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는 해가 진다. 지는 해를 보려면 재빨리 프랑스로 가면 된다. 안타깝게도 프랑스가 너무 멀긴 하지만 그런데 내 조그마한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 옆으로 옮기기만 해도 가능하다. 어스름한 석양빛이 보고 싶어질 때마다 너는 그렇게 했겠지. 어느 날은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적도 있어. 조금 있다가 너는 이렇게 덧붙였다. 있잖아, 사람은 너무 슬플 때 해 지는 걸 보고 싶거든. 태양이 지는 걸 44번이나 본 날, 그렇게 슬펐던 거야?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이번에도 양 덕분에 나는 어린 왕자의 인생의 비밀에 다가가게 되었다. 그가 내게 불쑥 물었다. 오래도록 조용히 고민해온 문제의 답을 찾은 것처럼 느닷없었다. 양이 떨기나무를 먹는다고 했잖아. 그럼 꽃도 먹어. 양은 앞에 있는 건 뭐든 다 먹어. 가시 있는 꽃도. 그래, 가시가 있어도 먹어. 그럼 꽃의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도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이었다. 게다가 나는 너무 꽉 조여 있는 엔진 볼트를 해체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비행기 고장이 꽤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물도 바닥나고 있었다.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니 두려웠고 고민이 깊었다. 꽃의 가시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어린 왕자는 질문을 한 번 던지면 멈추는 법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되는 대로 말했다. 가시는 아무 소용도 없어. 그냥 꽃이 심술을 부리는 거지. 아, 잠시 침묵을 지키던 어린 왕자가 분하다는 듯 말을 던졌다. 아저씨 말을 못 믿겠어. 꽃은 약하잖아. 순진하고. 꽃도 가능한 한 안심하고 싶은 거야. 가시가 있으면 꽃도 힘들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볼트가 계속 말썽을 부리면 망치로 부숴버려야겠어. 어린 왕자가 다시 내 생각을 방해했다. 아저씨 생각엔 그러니까 꽃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야.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이 있어서 바빠서. 그는 어리 빠진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중요한 일? 어린 왕자는 나를 보고 있었다. 손가락에 더러운 기름때를 묻힌 채 망치를 들고서 추하게 생긴 물건에 기대 있는 나를.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네. 그 말을 듣자 나는 살짝 부끄러워졌다. 어린 왕자가 냉정하게 덧붙였다. 아저씨는 단단히 헷갈리고 있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고. 그는 진심으로 화가 나 있었다. 바람결에 황금빛 머리칼을 흔들어 댔다. 내가 갔던 어느 별의 얼굴이 빨간 아저씨가 있었어. 그 아저씨는 꽃향기를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대. 별을 바라본 적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었어. 계산 말고는 해본 게 없었고 하루 종일 그는 아저씨처럼 말했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진지한 사람이야. 얼마나 잘난 척을 했는지 몰라. 그런데 그는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지. 뭐라고? 버섯이라고. 어린 왕자는 화가 나다 못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꽃들이 가시를 만들어 온 지 수백만 년이 되었어. 양들이 꽃을 먹은 것도 수백만 년이 되었고,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들어내려고 꽃들이 그렇게나 고생하는데,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양과 꽃의 전쟁이 중요하지 않아? 얼굴이 빨간 뚱보 아저씨의 덧셈보다 더 중대하고 중요한 일이 아니야? 우리 별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꽃이 있어. 어느 아침, 작은 양 한 마리가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단번에 그 꽃을 먹어버려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야? 어린 왕자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계속 말했다. 만일 누군가 수백만 개의 별 가운데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한다고 해봐. 그는 별들을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지. 내 꽃이 저기 어딘가 있어. 양이 꽃을 먹어버리면 그는 모든 별들이 일순간 자취를 감춰버린 느낌을 받겠지.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어린 왕자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감정이 복받친 듯 울음을 터뜨렸다. 어느새 밤이 내려와 있었다. 나는 연장을 내려놓았다. 내 망치와 볼트, 목마름과 죽음은 그 순간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어느 별, 어느 행성, 내 별인 지구 위에 내가 위로해줘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다. 나는 팔을 벌려 그를 안아주었다. 그를 품에 안고 흔들어 달래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내가 사랑하는 꽃은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울 부리망을 그려줄게.
내 꽃을 위해 보호용 덮개도 그려줄게 내가. 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그의 마음에 가닿아서 그를 되찾아올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는 이다지도 알 수 없는 곳이다. 나는 그 꽃에 대해 빠른 속도로 알아갔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언제나 아주 소박한 꽃들이 피어 있었다. 하나의 꽃잎을 가진 꽃들은 자리도 거의 차지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뒤흔들지도 못했다. 어느 아침 잡초 사이의 모습을 드러냈다가 저녁이면 시들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딘지 모를 곳에서 날아온 씨앗에서 싹이 움텄고 어린 왕자는 다른 꽃들과 전혀 다른 그 작은 가지를 바로 곁에서 내내 지켜보았다.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 것 같았다. 그런데 작은 떨기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더니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꽃망울을 본 어린 왕자는 그 안에서 기적이 피어나리라는 걸 감지했지만 꽃은 녹색 방에 숨어 아름답게 단장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꽃은 정성스레 색깔을 골랐다. 천천히 옷을 입고는 꽃잎들을 매만졌다. 양귀비처럼 구질구질한 모습으로 밖에 나오긴 싫었다. 자신의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바로 그때 나오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 그렇다. 무척이나 멋을 부리는 꽃이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단장은 그런 식으로 며칠간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어느 아침 동이틀 무렵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너무 꼼꼼하게 일을 한 탓인지 꽃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아, 겨우 일어났어. 이해해줘. 머리를 매만지지 못했거든. 어린 왕자의 입에서 감탄이 터져나왔다. 너는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 꽃은 조용히 답했다. 난 태양과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 어린 왕자는 꽃이 겸손한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렇게나 감동을 주지 않은가. 아침 먹을 시간 같은데. 꽃은 바로 이렇게 덧붙였다. 내게 친절을 베풀 생각은 있는 거지? 어린 왕자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신선한 물이 든 물뿌리개를 찾아서 꽃에게 뿌려주었다. 장미의 다소 까다로운 허영심은 어린 왕자를 힘들게 했다. 가령 어느 날은 어린 왕자에게 가시 4개를 보이면서 말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을 세우고 오면 어떡해?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 어린 왕자가 반박했다. 호랑이는 풀을 먹지도 않아. 난 풀이 아니야. 장미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미안해. 호랑이 발톱은 무섭지 않지만 바람은 진짜 싫어. 바람막이 같은 거 없을까? 바람을 싫어하는 꽃이라. 운이 없는 식물이네. 이 꽃은 꽤나 까다롭구나. 저녁엔 유리 덮개를 씌워줘. 너희 별은 너무 추워. 환경이 안 좋아. 내가 온 별은? 그러다 장미는 말을 멈췄다. 자신은 작은 씨앗 형태로 이 별에 온 것이다. 다른 세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장미는 뻔한 거짓말을 내뱉고 제풀에 놀라더니 부끄러웠던지 2~3번 기침을 하며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떠넘겼다. 바람막이는 어떻게 됐어? 찾으러 가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말을 걸어서
장미는 어린 왕자를 후회하도록 만들려고 억지로 기침을 해댔다. 어린 왕자는 장미를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곧 장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장미의 입에서 나온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단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아주 불행해졌다. 장미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좋았을걸.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내게 털어놓았다. 꽃들의 말을 들어서는 절대 안 돼. 꽃은 그냥 바라보며 향기를 맡으면 돼. 장미는 내 별을 향기로 채워주었는데 난 그걸 즐기는 법을 알지 못했어. 발톱 이야기를 들을 땐 진짜 짜증이 났거든.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어린 왕자는 연신 속내를 털어놓았다. 나는 장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장미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했어야 했는데 장미는 내게 향기를 선물하고 내 삶을 눈부시게 밝혀주었는데 그렇게 도망쳐오는 게 아니었어. 딱한 거짓말 뒤에 숨겨진 장미의 마음을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꽃들은 모순투성이야. 난 너무 어려서 장미를 사랑할 줄 몰랐던 거야. 어린 왕자는 자기 별을 떠나기 위해 이동하는 철새들을 이용했던 것 같다. 출발하는 날 아침, 그는 별을 말끔히 정돈했다. 우선 활화산을 정성껏 청소했다. 어린 왕자에겐 활화산이 2개 있었는데 아침 식사를 데우기에 제격이었다. 그에겐 휴화산도 있었다. 어린 왕자는 종종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어린 왕자는 휴화산도 똑같이 청소해 주었다. 청소를 잘해주면 화산은 천천히 규칙적으로 끓어오르긴 해도 폭발하지는 않았다. 화산 폭발은 굴뚝에서 불이 나는 원리와 비슷하다. 물론 지구에 있는 우리는 너무 작아서 화산을 청소할 수 없다. 그래서 화산이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살짝 울적해진 어린 왕자는 막 올라온 바오밥 나무들의 뿌리를 뽑아냈다. 그는 이 별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익숙한 모든 일들이 그날 아침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건드렸다. 어린 왕자는 마지막으로 장미에게 물을 준 다음 유리덮개를 씌우려고 하다가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잘 지내.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 말했다. 장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잘 지내. 그가 다시 한번 인사했다. 장미는 기침을 했다. 감기에 걸려서는 아니었다. 내가 바보였어. 이윽고 장미가 입을 열었다. 미안해. 행복하렴. 어린 왕자는 장미가 자기를 비난할 거라 생각했으므로 적잖이 놀랐다. 그는 유리덮개를 들고 멍하니 있었다. 장미가 평온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나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 난 널 사랑해. 장미가 말했다. 넌 몰랐겠지. 내 잘못이야. 이제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너도 나만큼이나 바보였어. 행복하렴. 유리덮개는 그냥 둬.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떡해. 난 그렇게 쉽게 감기에 걸리지 않아. 신선한 밤 공기는 내게 좋을 거야. 꽃이니까. 하지만 짐승들이 오면 어떡해. 나비와 알고 지내려면 애벌레 2~3개는 견뎌야겠지. 나비는 정말이지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지 않으면 누가 날 찾아오겠어. 너는 멀리 있는데. 큰 짐승은 무서울 것 없어. 나도 발톱이 있잖아. 장미는 자신의 가시 4개를 보여주었다. 그러더니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 더 힘들어. 떠나기로 결심했잖아. 이제 가봐. 장미는 어린 왕자에게 우는 모습을 보이길 원하지 않았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장미였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거주하는 공간은 일부에 불과하다. 지구에 사는 20억 인구를 다닥다닥 붙여서 다 세우면 가로 세로 2만 마일의 광장에 손쉽게 모을 수 있다. 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 하나에 인류 전체를 다 집결시킬 수도 있다. 어른들은 물론 당신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자신들이 훨씬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오밥 나무처럼 자기 자신을 대단하게 여긴다. 그들에게 직접 다 더해서 계산해보라고 슬쩍 권해보라. 숫자에 열광하는 사람들이니 분명 좋아할 것이다. 단 당신의 시간은 그런 지루한 일에 허비하지 마라. 쓸데없는 일이다. 나를 믿어도 좋다. 어린 왕자는 일단 지구에 도착했으나 사람들이 안 보여서 놀랐다. 혹시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떨어진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을 때 달빛을 띤 고리가 모래를 휘저으며 나타났다. 안녕. 어린 왕자는 혹시 몰라 인사를 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지금 내가 떨어진 곳이 어느 별이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지구야, 아프리카. 뱀이 대답했다. 아, 지구에는 사람이 없니? 여긴 사막이야. 사막엔 사람이 없어. 지구는 무척 크단다.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바위에 앉아 하늘로 눈을 돌렸다. 별들이 저렇게 밝게 빛나는 건 우리들이 언젠가 자신을 다시 찾아왔으면 해서일까? 저기 내 별을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어.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건데. 내 별은 아름답구나. 뱀이 말했다. 여긴 무슨 일로 왔니? 꽃이랑 문제가 생겼거든.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아. 뱀이 대답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어디 있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사막은 좀 외로워.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워. 뱀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한참 동안 뱀을 쳐다보았다. 넌 좀 이상한 동물이구나. 어린 왕자가 뱀에게 말했다. 손가락처럼 가느다랗고. 그래도 왕의 손가락보다 더 힘이 셀걸.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미소를 지었다. 힘이 세지 않을 것 같은데. 발도 없잖아. 먼 곳을 여행할 수도 없고. 나는 너를 배보다 훨씬 멀리 데려갈 수 있어. 뱀이 제 몸으로 어린 왕자의 발목을 둥글게 감았다. 금빛 팔찌 같았다. 내 몸에 닿은 사람은 자기가 처음 나온 땅으로 돌아가게 돼. 뱀이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넌 순수한 아이고 별에서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커다란 지구에서 너처럼 연약한 존재를 보니 가엾구나.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내가 고향별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날이 온다면 말이지. 내가 할 수 있. 오, 내 말뜻을 알아들었어.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런데 넌 왜 항상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해? 나는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존재니까. 뱀이 말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래사막과 바위와 눈 덮인 땅을 오래오래 걸은 끝에 어린 왕자는 결국 길을 발견했다. 그 길은 사람들이 사는 집으로 나 있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장미꽃이 만발한 정원이었다. 안녕. 장미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자기 장미와 똑같이 생긴 꽃들이었다. 너희들은 누구니? 어안이 벙벙해진 어린 왕자가 물었다. 우린 장미야. 장미꽃들이 대답했다. 아, 어린 왕자는 매우 상심했다. 장미는 자신이 우주와 자기 별을 통틀어 하나밖에 없는 꽃이라고 했는데 이 정원에만 똑같이 생긴 꽃들이 5,000송이는 있지 않은가? 내 장미가 이 광경을 보면 무척 당황하겠구나. 우스운 꼴을 면하려고 마구 기침을 하다가 죽을 지경이 될지도 몰라. 그럼 나는 장미를 간호하는 척을 해야겠지. 안 그러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고 정말 죽을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미를 가져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냥 평범한 장미였구나. 그냥 평범한 장미와 내 무릎만큼 오는 화산 3개. 그중 하나는 아마 영원히 활동을 못하는 휴화산이고 그런 걸로는 훌륭한 왕자가 될 수 없어. 풀숲에 누운 채로 어린 왕자는 잠시 울었다. 바로 그때 여우가 나타났다. 안녕. 여우가 인사했다. 안녕. 어린 왕자는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야. 사과나무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넌 누구니? 정말 사랑스럽구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여우야. 여우가 대답했다. 이리 와서 함께 놀자. 난 너무 슬퍼. 어린 왕자가 여우에게 청했다. 너랑 놀 수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여우가 대답했다. 아, 미안해. 어린 왕자는 잠시 생각한 다음 말을 이었다.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넌 여기 사는 아이가 아니구나. 뭘 찾고 있니? 난 사람들을 찾고 있어. 근데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총을 들고 사냥을 해. 얼마나 성가신지. 그들은 닭도 키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그게 다야. 너도 닭을 찾고 있니? 아니, 난 친구를 찾고 있어.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야? 어린 왕자가 물었다. 사람들은 거의 잊어버린 말이지.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여우가 답했다. 관계를 맺어? 그래. 넌 지금은 많고 많은 남자아이 중 하나일 뿐이지. 난 내가 필요하지 않아. 너도 내가 필요하지 않지.
너에게 난 많고 많은 여우 중 하나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내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 필요해진단다. 넌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가 되는 거야. 나도 내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고. 이제 알 것 같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도 꽃이 한 송이 있거든. 그 꽃이 날 길들인 거네. 아마 그럴 거야. 지구에선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니까. 오, 지구 이야기가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여우는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았다. 그럼 다른 별에서 왔어? 응, 그 별에도 사냥꾼이 있어? 아니, 굉장한데 닭은? 없어. 완벽한 곳은 없구나. 여우가 한숨을 쉬었다. 여우는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갔다. 내 삶은 너무 단조로워. 나는 닭을 쫓고 사람들은 나를 쫓아. 닭은 전부 똑같이 생겼고 사람들도 그래. 지루하단 말이지. 그런데 내가 날 길들인다면 내 삶은 햇살을 받은 것처럼 환해질 거야. 나는 내 발소리가 다른 사람의 발소리와 다른 걸 알아차리겠지. 다른 사람의 발소리를 들으면 땅굴 속으로 숨을 거야. 하지만 내 발소리는 마치 음악 소리처럼 나를 땅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저길 봐. 저기 밀밭이 보이지? 난 빵을 먹지 않아. 밀이 전혀 필요하지 않지. 그러니 밀밭을 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 슬프게도 말이야. 그런데 내 머리칼이 황금빛이잖아. 내가 날 길들인다면 두근거리는 일이 생길 거야. 이제 황금빛 밀밭을 볼 때마다 내가 떠오를 테니까 밀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사랑하게 될 거고. 여우는 잠자코 어린 왕자를 응시했다. 부탁이야. 날 길들여줘. 여우가 말했다. 나도 그러고 싶어. 어린 왕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시간이 없는 걸. 친구를 찾아야 하고 알고 싶은 것도 많아. 우리는 자기가 길들인 것만 진정으로 알 수 있어. 사람들은 무언가를 알아갈 시간이 없어. 그들은 상점에서 다 만들어진 물건을 사거든. 그런데 친구를 파는 상점은 없으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야.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날 길들여줘. 길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인내심이 필요해. 우선 내게서 좀 떨어져서 저쪽 풀밭에 앉으렴. 내가 살짝 곁눈질로 널 바라볼 거야. 넌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언어는 오해를 낳거든. 그래도 날마다 내게 조금씩 더 가까이 와서 앉아. 다음날 어린 왕자가 여우를 보러 다시 왔다. 어제와 같은 시간에 왔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여우가 말했다. 예를 들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가 되면 난 가슴이 두근거려서 안절부절 못하고 걱정을 할 거야. 행복의 대가를 알게 되겠지. 하지만 내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잖아. 넌 의식을 지켜야 해. 의식이 뭔데? 어린 왕자가 물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잊고 사는 거지. 여우가 말했다. 의식은 어느 하루를 다른 하루와 다르게 만들어주고 어떤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거야. 가령 사냥꾼들도 의식이 있어. 그들은 목요일마다 마을 아가씨들과 춤을 춰. 그럼 목요일은 흥미진진한 하루가 되는 거야. 나도 포도밭까지 긴 산책을 나갈 수 있어. 만일 사냥꾼들이 아무 때나 춤추러 간다면 모든 날이 다 똑같아져 버리고 나는 결코 쉴 수 없겠지.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설렐 거야. 어린 왕자는 여우를 길들여 갔다. 이윽고 어린 왕자가 떠나야 하는 날이 가까워졌다. 아, 여우가 말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아. 내 잘못이야.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널 아프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길들여달라고 해서. 알아. 여우가 말했다. 그러면서 울려고 하잖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알아. 여우가 대답했다. 결국 넌 아무것도 얻은 게 없는데. 얻은 게 있어. 여우가 말했다. 밀밭에 황금빛이 있잖아. 그러고 나서 여우가 덧붙였다. 이제 가서 장미들을 만나봐. 내 장미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런 다음 내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와.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려줄게.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보러 갔다.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아직 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다른 누구를 길들이지 않았어. 나와 여우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그때 내게 여우는 많고 많은 여우들과 다르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고 그 후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그 말을 들은 장미들은 기분이 상했다. 너희는 아름답지만 텅 비어 있어.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너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지나가는 행인에겐 내 장미가 너희와 똑같아 보이겠지. 그렇지만 나에겐 내 장미 한 송이가 너희 전부보다 훨씬 소중해. 왜냐하면 내가 매일같이 물을 주었거든. 유리덮개를 씌워주고 바람막이로 지켜주고 그 꽃을 위해서 송충이들을 잡아주었거든. 불평을 들어주고 허영을 부려도 참아주고 가끔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참아준 것도 그 꽃을 위해서였어. 왜냐하면 내 장미니까. 그러고 나서 어린 왕자는 여우를 보러 갔다.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을 말해줄게. 아주 간단해. 마음으로 봐야 보인단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거든.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어린 왕자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되뇌었다. 내 장미가 중요한 존재가 된 건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내가 장미에게 드린 시간 때문이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다시 되뇌었다. 사람들은 이 진실을 잊어버렸지만 여우가 말했다. 그래도 너는 잊지 마. 내가 길들인 대상에 대해 넌 영원히 책임져야 한다는 걸. 넌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나는 내 장미를 책임져야 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어린 왕자는 되뇌었다.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난 지 8일째 되던 날이었다. 나는 비축해둔 물의 마지막 한 방울을 마시며 어린 왕자의 상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아, 나는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내 기억들은 흥미롭구나. 그런데 난 아직도 비행기를 고치지 못했고, 물도 떨어졌어. 나도 샘으로 천천히 걸어갈 수 있다면 행복하겠다. 내 친구 여우를. 그가 내게 말했다. 꼬마 친구, 지금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 왜? 탈수로 죽을 지경이니까. 그는 내 이유를 납득하지 못했다. 친구를 사귄 일은 좋았어. 죽음을 맞더라도 변하지 않아. 난 여우와 친구가 되어 무척 행복해. 이 아이는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허기나 갈증에 시달린 적이 없을지도 몰라. 조금의 햇빛만 있어도 충분한 거야. 어린 왕자는 나를 바라보더니 내 생각에 답하듯 말했다.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자. 나는 그럴 힘이 없다는 신용을 했다. 이렇게 드넓은 사막에서 우연히 우물을 찾길 바라다니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하지만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묵묵히 몇 시간을 걸으니 밤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갈증으로 미열에 시달리던 나는 꿈결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까 어린 왕자가 한 말이 내 머릿속을 어지럽게 떠다녔다. 너도 목이 마르다는 거지?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냥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물은 마음에도 좋으니까. 나는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 질문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왕자는 기진맥진한 모양인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바로 곁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별들이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꽃 한 송이 때문이야. 물론이야. 나는 달 아래 너울거리는 모래숲곡들을 잠잠히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사실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사랑했다. 우리는 사막의 모래 언덕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고요함 가운데 무언가 빛나고 있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우물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불현듯 사막이 신비롭게 빛나는 이유를 깨닫고 무척 놀랐다. 어렸을 때 내가 살던 오래된 저택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을 들었다. 물론 아무도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찾으려는 사람조차 없었지만 그런데도 집 전체가 매혹적으로 보였다. 집 깊숙한 곳에 비밀을 품고 있어서 그랬으리라. 그래,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만드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내 친구 여우와 똑같은 생각을 하다니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품에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음까지 따스해졌다. 부서지기 쉬운 보물을 안고 가는 것만 같았다. 지구상에서 이보다 더 연약한 존재는 없는 것 같았다. 나는 달빛이 비치는
어린 왕자의 창백한 이마와 감은 눈, 바람에 흔들리는 머리카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눈에 보이는 건 껍질일 뿐이야.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어린 왕자의 살짝 벌어진 입술에 어렴풋이 미소가 번졌다. 잠든 어린 왕자를 보며 이렇게나 감동받는 건 꽃 한 송이에 대한 그의 변치 않는 마음 때문이야. 자는 동안에도 그의 안에서 등불처럼 빛나고 있는 장미의 형상 때문이야. 나는 어린 왕자가 더더욱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 이 등불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바람이 한 번만 불어도 꺼져버릴 수 있다. 그렇게 걸어간 끝에 동이 틀 무렵 나는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허겁지겁 급행열차에 올랐다. 정작 자기가 무얼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냥 불안에 떨며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어.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다다른 우물은 사하라 사막에서 흔히 보이는 우물과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모래사막에 간단하게 구멍이 파인 형태다. 그런데 이 우물은 마을의 우물처럼 생겼다. 근처에는 마을이 없었는데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상한데 내가 말했다. 전부 준비되어 있어. 도르래와 두레박, 밧줄까지. 어린 왕자는 웃으면서 밧줄을 잡고 도르래를 움직였다. 그러자 오랜 잠에서 깬 낡은 풍향개처럼 도르래가 끼익거리는 소리를 냈다. 들려? 우리가 우물을 깨워서 우물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할게. 내겐 너무 무거워. 나는 우물 테두리 돌이 있는 곳까지 천천히 두레박을 끌어올렸다. 그리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아 돌 위에 올려두었다. 귓가에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계속 들렸고 여전히 일렁거리는 우물의 수면 위로 태양의 진동이 느껴졌다. 목이 너무 말라. 물을 마시게 해줘. 나는 얼른 두레박을 들어올려 어린 왕자의 입가에 대주었다. 그는 눈을 감고 물을 마셨다. 축제에 온 것처럼 마음이 환해졌다. 그 물은 일반적인 마시는 물과는 전혀 달랐다. 별을 바라보며 걸어온 발걸음, 도르래의 노랫소리, 내 팔의 수고가 어우러져 태어났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선물처럼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어린 시절 성탄절 선물들이 전나무 조명과 자정 미사 음악, 부드러운 미소들 때문에 더 돋보이던 것과 같았다. 아저씨 별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정원에 장미 5천 송이를 갖고 있지.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결코 찾지 못해. 찾지 못하지. 나는 대답했다. 한 송이 장미나 물 한 모금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정말 그래. 나는 대답했다.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눈으로는 볼 수 없어. 마음으로 찾아야만 해. 나는 물을 마셨다. 숨이 편안해졌다. 태양이 떠오르면서 사막의 모래가 꿀빛깔로 물들어갔다. 황금색으로 빛나는 모래를 보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무슨 이유로 나는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일까? 저번에 한 약속 들어줘.
어린 왕자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내 곁에 와서 앉아 있었다. 무슨 약속? 있잖아, 양에게 씌울 부리망. 난 내 꽃을 책임져야 하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스케치한 그림을 꺼냈다. 어린 왕자가 쳐다보고 웃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 양배추랑 좀 닮았어. 아, 내가 바오밥 나무 그림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데. 아저씨가 그린 여우는 귀가 좀 뿔처럼 보여. 너무 길어서 그래.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렇게 말하면 못 써, 꼬마 친구. 내가 그려본 거라곤 속이 안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는 보아뱀이 다잖아. 아, 괜찮아. 어린이들은 알아보니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나는 부리망을 그렸다. 그걸 건네주는데 가슴이 미어졌다.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니?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내일이면 1년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이어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어. 어린 왕자가 얼굴을 붉혔다. 나는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묘한 슬픔을 느꼈다. 불쑥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그럼 일주일 전 아침에 널 만났을 때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을 홀로 거닐고 있던 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내가 떨어진 곳으로 되돌아왔던 거야? 어린 왕자가 다시 얼굴을 붉혔다. 나는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떨어진 지 1년째 되는 날이라서? 어린 왕자는 다시 얼굴을 붉혔다. 대답은 없었지만 얼굴을 붉혔으니 그렇다라는 의미 아니겠는가. 아, 난 두렵구나. 내가 그에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하러 가. 비행기 있는 대로 다시 가야 해. 난 여기에서 기다릴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여우 이야기가 기억났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졌다면 얼마간 눈물을 흘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우물 옆에 오래된 돌담에 잔해가 있었다. 이튿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어린 왕자가 돌담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 안 나?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 자리가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반박한 모양이었다. 어린 왕자가 곧 응수하는 걸 보면 말이다. 아니, 아니야. 오늘은 맞는데 장소는 여기가 아니야. 나는 돌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가 다시 누군가에게 대답했다. 물론이야. 모래바닥에 찍힌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보면 알 거야. 거기서 날 기다리면 돼. 오늘 밤 그곳에 내가 있을 테니까. 나는 벽에서 20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내 독 괜찮은 거야? 내가 오래 아프지 않아도 되는 거 맞지? 나는 가슴이 죄어오는 것 같아 숨을 참았지만 여전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제 다른 데로 가. 나 내려갈래. 어린 왕자가 말했다. 돌담 아래로 시선을 내린 순간 나는 뛸 듯이 놀랐다. 어린 왕자 바로 앞에 노란 뱀이 금방이라도 덮칠 태세로 몸을 세우고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내면서 급히 달려갔다. 내가 다가가는 소리에 뱀은 스르륵 모래바닥으로 숨어들었다. 흡사샘의 물줄기가 잦아드는 것 같았다. 뱀은 조금도 서두르는 법 없이 씩씩거리며 돌 사이로 슬그머니 들어갔다. 때마침 돌담에 도착한 나는 꼬마 친구를 번쩍 팔에 안아 올렸다. 그의 얼굴이 눈처럼 창백했다. 무슨 짓이야? 왜 뱀과 얘기를 해? 나는 그가 늘 두르고 다니는 금색 머플러를 느슨하게 풀어주었다. 어린 왕자의 관자놀이를 적셔주고 물을 좀 먹였다. 나는 감히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다. 어린 왕자는 나를 진지하게 쳐다보더니 두 팔로 내 목을 감았다. 그의 심장이 막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비행기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어떻게 알았어? 나는 어쩌다 보니 비행기를 고칠 수 있었다고 그에게 말하려던 참이었다. 어린 왕자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도 오늘 우리 별로 돌아가. 그러고 나서 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멀고 너무 힘들긴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를 안듯이 그를 품에 안았다. 그러나 내가 붙잡을 새도 없이 그는 곧장 심연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어린 왕자의 진지한 눈빛은 먼 곳을 떠다녔다. 아저씨가 준 양이 나한테 있어. 양을 위한 상자도 있고 부리망도. 그가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내 품에서 그의 몸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다. 꼬마 친구, 너 무서웠구나. 물론 그는 무서웠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늘 저녁엔 훨씬 더 무서울 것 같아. 돌이킬 수 없다는 감정으로 인해 내 마음이 얼어붙었다.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견딜 수 없었다. 내게는 사막에서 만난 샘 같은 웃음소리였는데, 꼬마 친구, 내 웃음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지만 그는 내게 말했다. 오늘 밤 1년이 되거든. 작년에 내가 떨어진 곳 바로 위에 우리 별이 있을 거야. 꼬마 친구,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건 다 나쁜 꿈인 거지.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럼 물론이지. 꽃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어느 별에 있는 꽃 한 송이를 사랑한다면 말이야.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게 행복할 거야. 모든 별에 꽃이 있으니까. 물도 그래. 아저씨가 내게 먹여준 물은 도르래와 밧줄 소리 때문에 음악 같았어. 기억해야 해. 정말 맛있었어. 아저씨는 밤마다 별들을 바라보겠지.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아저씨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 그 편이 더 좋아. 이제 내 별은 아저씨에게 모든 별 중에 하나니까. 아저씨는 어떤 별이든 눈을 들어 바라보는 걸 좋아하게 될 거야. 그 별들이 전부 아저씨의 친구가 되어줄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줄 건데. 어린 왕자가 다시 웃었다. 얘야, 꼬마 친구야. 내 웃음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바로 그게 내 선물이야. 물처럼 말이지. 무슨 말이야? 사람들은 누구나 별을 보지만 별이 누구에게나 같은 의미는 아니야. 여행자에게 별은 안내자야. 다른 누군가에게 별은 그저 작은 빛에 지나지 않고, 학자들에게 별은 풀어야 할 숙제야. 내가 만난 사업가 아저씨에게 별은 금이겠지. 별들은 아무 말도 않는데 말이야. 아저씨는 아저씨 혼자만 아무도 갖지 못한 별을 갖게 될 거야. 무슨 말이야? 아저씨가 밤마다 하늘을 볼 때 말이야. 내가 그중 한 별에 살고 있으니까. 그중 한 별에서 내가 웃고 있을 테니까. 아저씨는 마치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느낄 거야.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갖게 된 거지.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나중에 아저씨가 기운을 차리면, 다시 말해 시간은 모든 슬픔을 진정시키거든. 그러니까 나를 만난 걸 떠올리고 기분이 좋아질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야. 나와 함께 웃고 싶은 기분을 느끼고 행복한 기분을 느끼려고 가끔씩 창문을 열겠지.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굉장히 놀랄 거야. 그럼 아저씨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래, 별들을 볼 때마다 난 웃음이 나. 그러면 친구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아저씨에게 짓궂은 장난을 친 거야.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웃었다. 그러니까 별들 대신에 웃을 줄 아는 무수히 많은 작은 방울들을 아저씨에게 준 거야. 어린 왕자는 다시 웃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했다. 오늘 밤에는 아저씨 오지 마.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아마 나는 아파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런 거래. 그러니까 보러 오지 마. 그럴 필요가 없어. 널 떠나지 않을 거야. 어린 왕자는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뱀 때문에 그래.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뱀은 심술구져. 재미로 물기도 하거든.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안도했다. 맞다. 두 번째 물 땐 뱀의 독성이 없어지니까. 그날 밤 나는 그가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모습을 감췄다. 내가 어린 왕자를 다시 발견했을 때 그는 단호한 걸음으로 빠르게 걷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을 뿐이다. 아, 아저씨였네.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걱정했다. 아저씨가 오지 말았어야 했어. 힘들어질 거야. 이제 곧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일 텐데 그건 사실이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알 거야. 너무 멀어.
내 몸 이대로는 고향에 갈 수가 없어. 너무 무겁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몸은 버려진 낡은 껍질 같을 거야. 낡은 껍질은 슬플 게 없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기운이 빠진 것 같았다. 그러면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정말 근사할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보겠지. 모든 별에는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있을 거야. 모든 별들은 내게 마실 물을 부어줄 거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말 재미있겠지. 아저씨는 5억 개의 작은 방울을 갖게 되고, 나도 5억 개의 샘을 가지는 거야. 어린 왕자가 말을 멈췄다. 그는 울고 있었다. 이제 나 혼자 있도록 조금 떨어져 있어줘. 그는 두려웠는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가 말을 이었다. 아저씨, 내 장미 말이야. 난 그 꽃을 책임져야 해. 장미는 너무 약하거든. 그리고 너무 순진해.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가진 건 가시 4개가 전부야. 나는 더는 서 있을 힘이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끝났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한 발 내디뎠다. 나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 언저리에서 노란 성광이 일었다. 그게 다였다. 그는 잠시 미동도 없이 있었다. 소리도 지르지 않았다. 나무가 쓰러지듯이 어린 왕자는 부드럽게 바닥으로 쓰러졌다. 모래바닥이라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6년이나 흘렀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동료들은 내가 살아있는 걸 발견하고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이 말만 했다. 너무 지쳤어. 지금 나는 어느 정도 기운을 차렸다. 그 말은 완전히는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믿는다. 동틀 무렵 그의 몸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아주 무거울 것도 없는 몸이었으니까. 이제 나는 밤마다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5억 개의 작은 방울이 울리는 시간이다. 하지만 문득 엄청난 일이 기억났다.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부리망의 가죽끈을 단다는 걸 그만 깜빡 잊은 것이다. 어린 왕자는 양에게 부리망을 달아줄 수 없었을 텐데. 그래서 나는 계속 궁금하다. 그의 별은 별일 없이 괜찮을까? 양이 장미를 먹어치웠을지도 몰라.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한다. 물론 그럴 리 없어. 어린 왕자가 매일 밤 장미에게 유리덮개를 씌워주잖아. 양을 잘 감시하니까 나는 곧 기분이 좋아진다. 모든 별들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다. 어떤 날은 이런 생각도 한다. 누구나 한 번은 방심하잖아. 그러면 끝인데. 어느 날 저녁
어린 왕자가 유리덮개 씌우는 걸 잊거나 양이 밤중에 소리 없이 빠져나오거나 그러면 작은 방울들은 다 눈물로 바뀌어 버린다. 정말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내가 그랬듯이 어딘가에서 낯선 양 한 마리가 장미한 송이를 먹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우주가 완전히 달라진다니 말이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양이 꽃을 먹었을까, 아닐까? 대답에 따라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어른들은 이 일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답고 슬픈 풍경이다. 이전 그림과 동일한 풍경이지만 당신에게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렸다. 지구의 바로 이곳에 어린 왕자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만일 당신이 언젠가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한다면 이곳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주의 깊게 보아달라. 그곳을 지나갈 일이 생기거든 부탁하건대 서둘러 지나치지 말고 잠시 저 별 아래에서 기다려달라. 한 아이가 당신에게 다가와서 웃거든 그 아이의 머리칼이 황금빛이고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다면 아마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부디 그 아이에게 다정하게 대해주기를. 그리고 슬퍼하는 나를 모른 척하지 말고 편지를 보내주기를.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다고 알려주기를.